방구석 공공외교 아카데미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립외교원 김태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마 동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제는 한국 공공외교 현황, 한국 공공외교 잘하고 있나, 어떻게 잘하고 있나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그럴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금세기 들어서 21세기에 들어와서 공공외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강대국, 중견국 할 것 없이 공공외교에 눈을 돌리고 공공외교 전선에 아주 모든 국가들이 매진을 가하면서 결국은 공공외교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 간의 경쟁의 장으로 변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공공외교의 수행 양식 자체가 아주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과연 한국 공공외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저는 한국 공공외교, 특히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2010년을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는 한국 공공외교의 first year, 원년,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딱 올해가 10년이 되는 해인데요. 저는 지난 10년간, 특히 최근에 4, 5년간의 한국의 공공외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한국 공공외교의 제도화, 그리고 한국 공공외교의 체계화라는 제도화와 체계화라는 단어로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외교의 제도화, 체계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4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16년 8월 달에 공공외교법이 제정되고 통과를 해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사실 이 공공외교법이 공공외교 제도화 체계화에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공공외교법의 기본을 두고 소위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이라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 공공외교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만들어졌고, 또 이러한 중기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매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이거는 매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종합시행계획은 2018년부터 2019년 계속 연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도화 체계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기구의 측면입니다. 이 역시 공공외교법에 근거해서 공공외교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 공공외교위원회는 외교부 장관께서 주관을 하시고 관련 중앙부처의 차관급 되는 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민간위원들도 참석을 해서 전체 한 20여 분으로 구성이 되는 공공외교에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공공외교위원회 하에 문화, 정책, 지식이라는 3개의 분야에 각각 공공외교 실무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외교법에 근거해서 역시 한국국제교류재단,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공식적으로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번째, 저는 사실은 이것이 한국의 공공외교 실행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근거해서 공공외교에는 여러 가지 하위 분야가 있습니다. 어떠한 소프트파워 자산을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 공공외교를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소규모 범주의 하위 범주의 공공외교가 가능한데, 특히 한국에서는 최근에 들어서는 문화외교, 지식외교, 그다음에 정책공공외교, 이 3가지의 범주로 대별을 하고
분류를 하고 공공외교를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미 공공외교 매년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외교 종합 시행 계획에 반영이 돼서 상당히 체계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성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공공외교가 단순히 정부기관, 즉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이렇게 범주화가 됐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외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자산, 우리 문화 매력 자산을 사용을 해서 외국인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공공외교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위 한류, 특히 K-팝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외교, 아마 금방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외교라는 것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식자산을 사용을 해서 한국을 알리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가치를 주창을 하고 그럼으로써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공공외교 형태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 한국어 또는 한국학, 소위 Korean Studies라는 그런 매체, 지식 매체를 통해서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 지식외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공공외교라는 것은요, 한국의 정책, 특히 여기서는 외교 정책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외교 정책의 핵심이 되겠죠. 한국의 외교 정책이 어떻다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외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나아가서는 그분들의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외교, 공공외교 분야를 우리가 정책 공공외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분야로 공식적으로 범주화가 됐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이래로요, 매년 시행되는 공공외교 종합 시행 계획, 이거는 여기에는 이제 중앙 부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서 한 해 동안에 수행할 공공외교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2020년 가장 최근의 것인 계획인 2020년, 금년이죠. 금년에는 17개 중앙행정기관, 외교부나 예를 들어서 외교부나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17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17개의 17개의 지방자치단체, 이 17개 지방자치단체는 9개의 도와 8개의 광역시 또는 특별시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사업 수행이 577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한 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3,920억 원, 4천억 원. 여러분들 듣기에는 굉장히 큰 액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많은 선진국들에 비하면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한 3, 4년간의 최근의 추세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외교, 지식외교, 정책공공외교의 추세가 최근의 추세가 사업수나 또는 전체 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관점에서 볼 때도 정책 공공외교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중점적인 그 우선권을 부여받고 있다라는, 물론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라든지 사업 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문화외교가 단연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만서도 최근의 트렌드는 정책 공공 외교에 상당 부분 중점이 두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 수의 관점에서 볼 때는 2018년에 정책 공공 외교의 사업 수가 전체 사업 수의 한 8%밖에 안 됐는데요. 2020년에는 이게 거의 3배 이상 증가한 28%로 증가를 해버립니다. 이게 개수로 따지면 올해 같은 경우에 577개 사업에 한 160개가 넘는 사업이 정책 공공 외교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예산 액수로 따져볼 때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책 공공 외교 9%,
문화외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60%에 달하고, 지식외교 같은 건 20%가 넘는, 그러나 이제 정책공공외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였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18%, 액수로 따지면 거의 700억 가까이로 급증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세 가지 분야 중에서 절대액이나 절대수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문화자산, 우리의 문화매력 자산을 수단으로 삼는 문화공공외교가 가장 앞서 있지만,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최근의 추세로 볼 때는 정책공공외교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우선순위 측면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공식적인 우리 공공외교 하위 분야, 즉 문화외교, 지식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좀 제가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문화외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한류, K-팝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19년 12월, 작년이죠. 작년 현재의 공식적인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한 100여 개 국가, 정확하게는 98개 국가, 여기에 1,800여 개의 한류 동호회, 외국인들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류가 좋아. 여기는 이제 K-팝 동호회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K-팝 동호회가 되겠죠. 1,800개의 동호회가 되고, 이 동호회의 멤버를 전부 합하면은, 가입한 사람 숫자를 합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억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9,932만 명. 이게 작년 12월에 조사한 건데, 분포로, 지역적인 분포로 보면은, 물론, 전체적인 그 아시아 부분이 거의 7천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주하고 유럽이 각각 한 1,000만 명, 1,200만 명, 미주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 1,500만 명. 근데 이제 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은 상당히 좀 그 뒤쳐져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100만 명이 안 되고 한 30여만 명 정도. 문제는 이렇게 1억 명에 이르는 분들이 한류 동호회를 구성했는데, 그리고 이것이 그야말로 그 편차는 있지만 전 세계의 그런 대륙을 거쳐서 형성이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지난 10여 년 동안에 꾸준히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한국 공공외교 중에서 문화외교가 지난 10여 년간 한국 공공외교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데에는, 여기에는 제로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문화외교가 전적으로 K-팝, K-드라마, 이 대중문화, 소위 대중문화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재외 공간들의 문화외교 활동을 들여다보면은요, K-팝도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이외에도 한국의 전통 문화 예술, 여기에는 한식도 포함이 되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서예라든지 무용이라든지 한국의 전통 예술, 여기는 태권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그러한 문화외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이 많은 외교 공간에서 하는 게 소위 한국 주간이라는 행사입니다. 코리아 윅이라는 행사인데요. 여기에는 이 코리아 윅 행사에는 주어진 기간 동안에 대충 한 주간이 되겠죠. 주어진 기간 동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다양한 문화 활동, 전시회, 세미나, 뭐 공연, 이런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집약적으로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의 그 문화외교 활동이 아주 대표적인 그 문화외교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식외교. 지식외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을 매체로 해서 한국을 알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나 규범을 주창하는 그런 외교라고 했었는데, 뭐니 해도 대표적인 것은 한국학. 여기서 한국학이라고 하면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 한국의 철학, 그 다음에 보다 최근에 들어선 한국의 사회과학, 즉
한국의 정치, 경제, 국제정치, 외교정책 이런 것들을 학문적인 형태로 소위 전달하는, 알리는 그런 활동인데 주 대상은 역시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한 100여 개 국가에 1,400여 개 대학의 한국어 또는 한국학 어떤 형태든지 한국어나 한국학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이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한 1,400여 개 대학에 이르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왜곡되게 알려져 있는 사실, 이것을 바로잡는 그런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한국을 제대로 된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외국 교과서 같은 이런 경우에는 오늘날 21세기에도 예컨대 한국의 60년대, 70년대의 한국의 모습이 소개되는 사진을 통해서라든지 텍스트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 그 다음에 한국 바로 알리기. 아주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케임브리지 영어사전 아시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유명한 영국의 케임브리지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영어사전인데 여기에 enshrine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enshrine, E-N-S-H-R-I-N-E. 우리말로 하자면은 아주 신성한 곳에 돌아가신 분을 봉안하다, 안장을 하다. 이제 이러한 표현인데요. 그 케임브리지 영어 사전에 enshrine이라는 단어의 예문으로 들은 것이 야스쿠니 신사를 예로 들은 예문이 거기 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예문이냐면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는 약 250만여 명의 전쟁의 희생자분들이 안장돼 있다. 이런 식의 예문으로 했는데 이 예문을 놓고 한국의 어느 한 국민 한 분이 취업준비생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여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A급 전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에 A급 전범들이 안장되어 있는 데를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영어 사전에서 이런 식의 예문으로 하는 게 이게 옳은 것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을 런던에 있는 우리 주영 한국 대사에서 바로 픽업을 해가지고 케임브리지 사전 출판사에다가 이러한 사실을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설명을 한 거죠.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참으로 적절치 못하다라고 했더니 케임브리지 영어 사전 출판사에서 당장 그 예문을 고쳤습니다. 그 예문을 어떻게 고쳤냐면은 이 사진 앨범에는 아주 많은 우리의 기억들이 enshrined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예문을 고친 사례가 아주 최근에 있는 사례예요. 가장 최근에. 물론 이건 한국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러한 지식 자산을 이용을 해서 지식 외교를 하는 주체가 꼭 국가, 정부, 지자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개인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이러한 지식 외교, 공공 외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식 외교의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래된 건데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도상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한국의 그야말로 기적 같은 그런 역사 발전, 경제 발전 경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시행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아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경제 발전 경험, 이 역사적 경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미나나 강의나 또는 그쪽 분들의 개도국의 공무원분들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연수하는 교육 연수의 형태나 이런 식으로 지식의 매체를 통해서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한국 지식 외교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공공 외교라고 하는 특히 최근에 3, 4년 동안에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되어 온 정책 공공 외교라는 것은 주로 이제 주요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책, 외교 정책, 특히 우리의 대북 정책이나 대미 정책이나 또는 우리의 지역 정책이나 또는 글로벌 소사이어티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다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서 설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공감, 우리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획득을 하고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그런 외교 활동,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정책 공공외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주로 설명회라든지 강연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신구 미디어를 사용을 한 그 프레젠테이션의 발제라든지 또는 세미나나 회의를 통한 그런 방식을 통한 그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최근에 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한 가지 정책 공공외교 관련해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게 외국에 계신 분들, 외국에 계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우리 한국 내에도 상당히 많은 외국인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외국인 분들이 때로는 이주 노동자로도 들어오시고 또는 유학생으로도 들어오시고 사업으로도 들어오시고 외신 기자단 분들 같은 분들도 계시고 외교 사절단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국내에 계시는 외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공공 외교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말씀이죠. 특히 우리가 대북 정책이라든지 한미 관계를 설명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게 우리 한국의 보수 정부하고 진보 정부하고 행정부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5년 통으로 지금 바뀌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대북 정책이나 또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 아주 미묘한 차이들이 없지 않단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어떤 외교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공감과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당한 그 지속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는 조금 가변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진보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북 정책과 설파하는 추구하는 대북 정책과 보수 정부에서 추구하는 대북 정책 상의 간극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특히 정책 공공 외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외교 정책의 지속성, 또 한국 외교 정책,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얻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점을 저는 좀 일단 여러분들께서 좀 아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형 공공 외교, 즉 그 문화 외교나 지식 외교나 정책 공공 외교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의 컨텐츠를 따른 그 분류라고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참여형 공공 외교라는 것은 공공 외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국의 주체로서 또는 공공 외교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협업 파트너로서 국민들이 직접 그 공공 외교의 한 부분이 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상당히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국민 공공 외교 프로젝트. 이것은 일종의 공개 그 경연대회 같은 건데, 여기에 일단 선정이 되면은 그 선정된 아이디어를 국민들이 직접 실행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공공 외교단,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 외교 캠프, 그 다음에 한국 대학생 뭐 방일 대표단이라든지 한국 청년 대표단, 중국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단순히 우리의 공공 외교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직접 공공 외교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참여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따라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국민 참여형 공공 외교 사업이 상당히 그 중요성을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공공외교의 현주소,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국 공공외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많은 그 생각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저는 공공외교를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국가든 공공외교를 그 특정 국가의 정체성, 국가 정체성이나 민족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공공외교의 핵심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누구인가, who we are, 한국인은 누구인가,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저는 이것을 투사형 공공외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투사라는 게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국제사회에 이렇게 프로젝트, 투사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의 공공외교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리는데,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추는 공공외교가 상당히 지배적인 형태를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향후 5년 또는 10년간의 공공외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리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이, 한국인이 국제사회에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어떠한 규범을 추구하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가. 저는 이것을 투사형 공공외교하고 구분을 지어서 주창형 공공외교라고 그렇게 제 스스로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한국의 공공외교가 1990년대 후반 이래로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에 너무 성공적으로 아주 굉장히 좋은 발전을 일으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리는 그 결과에 있어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계속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이것과 더불어서 과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주창형 공공외교, 또는 다른 얘기로 하자면은 가치나 규범을 주창하는, 가치나 규범에 기반한 공공외교, 이런 공공외교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